검찰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륙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과 전북, 제주에 최대 30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25cm가 넘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과 함께 큰 눈이 예보되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주요 고속도로의 귀성 방향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 주민들을 인근 아랍권 국가에서 데려가길 바란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즉각적인 관세 부과와 비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건 오늘로 끝나는 구속기간을 하루 앞둔 어제 저녁입니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벌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차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 결정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 공제 규정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25일로 끝났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조사 없이 대통령을 기소하게 된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될 만큼 고심도 깊었는데요. 이번 기소의 배경을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고심에 빠진 검찰. 이미 2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불허했고 이제 구속기소냐 석방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2시 50분가량 논의했고 이후 고심 끝에 검찰은 구속기소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며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전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오늘 대체 공휴일로 벌써 사흘째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눈까지 예보돼서 도로 정체는 꽤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문예슬 기자,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될 거라는 게 당초 도로공사의 전망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7시를 넘어가며 조금씩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5시간, 광주까지 4시간, 대전까지 2시간, 강릉까지 2시간 50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구간 CC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출발 지점 부근인 양재나들목입니다. 부산 방면, 서울 방향 모두 흐름 원활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부근입니다. 통행량은 아직 많지 않지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도로가 젖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심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최대 30cm의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이 오면 운행 속도를 20에서 50%까지 줄여야 하고 평소보다 넓은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폭설까지 예보된 만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도로공사 측은 평소보다 빨리 귀성 귀경길에 나서고 스노체인 등 차량용 월동장구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운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 수원 등 일부 지자체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곳곳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고향 가는 길, 또 여행길 안전사고 없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최고 30cm 많은 눈이 예보된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문영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원도 춘천은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철원 임남면 4.6, 평창 대화면 4.3, 미시령 2.8, 대관령 1.7cm 등입니다. 어젯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새벽 들어 속속 대설주의보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춘천, 철원, 화천 등 12개 시군 전역으로 대설주의보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지만 시간당 최고 5cm 폭설이 예보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젯밤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미리 가동했습니다. 제설장비 524대와 제설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강원도 내 주요 도로와 고갯길 등에 제설제 1,300여 톤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 귀성객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와 전광판 등을 통해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원기상청은 내일까지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다며 적설에 취약한 농축산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콜롬비아가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미국 군용기를 안 받겠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건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뉴욕 박일종 특파원입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군용기 2대의 진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용기에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불법 이민으로 체포해 돌려보낸 콜롬비아인 16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스타보 대통령은 미군 항공기 착륙을 거부하며 그 나라가 원치 않으면 이민자들을 머물게 할 수는 없지만 돌려보내려 한다면 이민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을 직접 거부한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단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뒤엔 50%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관료와 집권 당원, 가족, 지지자들의 즉각적인 미국 입국 금지와 비자 취소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미 군용기 착륙을 거부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콜롬비아 정부는 범죄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식 이민자 추방이 시작된 뒤 콜롬비아와 미국 사이에 처음으로 파열음이 나오며 중남미 국가들에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근 아랍권 국가에서 데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론 이주 국가로 지목된 요르단과 이집트는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가자 지구 해법과 관련해 요르단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보내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는 거의 모든 게 무너졌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차라리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다른 곳에 주택을 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통화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으며 LCC 이집트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d like Egypt to take people and I'd like Jordan to take people. You're talking about probably 1.5 million people.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우리 주민을 가자 지구에서 이주시키는 어떤 계획도 강력히 거부하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또 다른 고향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수십 년간 자초됐다며 이번에도 자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لن يخرج من قطاع غزة.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주 지역으로 지목된 요르단과 이집트 역시 확고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측은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다른 터전을 찾도록 돕자는 것은 훌륭한 견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킨다는 트럼프의 구상은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미국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요. 무비자 입국 바람을 타고 한국 관광객 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번화가입니다. 부유층 청년들이 탄 슈퍼카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상하이를 점령하듯 크게 늘어나자 중국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며 과시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온 겁니다. 허거 음식점에서는 K-팝이 울려 퍼지고 한글로 된 메뉴판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까지 배치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예약이 있으세요? 한국인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난 양꼬치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춘절에는 비슷한 시기 설 연휴를 맞이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주요 타깃입니다. 이번 춘절 연휴 기간 외국인의 중국 여행 예약량은 지난해 대비 200%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인의 예약량이 450% 늘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한국인 관광객 유입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관광과 여행을 독려하고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외국인 유입이 코로나19 전에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귀성길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큰 눈 예보 때문에 미리 떠나거나 혹은 출발을 미루신 분들도 계실까요?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체 없이 통과 가능한데요. 다만 경기 죽전 일대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고요. 강원권에서는 내촌 일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내에서도 이렇게 기상 여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귀성길 오르신다면 목적지에 따라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의 가장 첫 번째 정체부터 살펴봅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6km 구간 답답합니다. 인접한 1번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은 물론 경기권 상황도 정체 없이 통과 가능하고요. 오늘부터는 요금소의 통행소가 면제되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편안한 주행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이용하신다면 신탄진과 한남 사이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 차로제가 연장 시행된다는 점도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대통령 수사와는 별개로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됩니다. 이른바 잠룡으로 여겨지는 주자들의 움직임,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대선 후보, 20대 대선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그 모습을 이거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장이 있었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19대 대선에 출마했고 20대 대선 경선에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도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을 본선에서 진짜 이길 사람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 보수의 영토를 이걸 넓혀야지.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 개인의 역량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대표직 사퇴 이후 자명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지인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재등판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선에서 3번 도전장을 내밀었던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장관도 조기 대선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현직 국무위원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차기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야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변수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명계 야권 인사들이 모인 싱크탱크 창립 행사.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1급 체제 비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부겸 전 총리.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 탄핵에 찬성한 세력의 연합을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 분야 존재감을 키우며 차별화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경제 시간에 이 책임지고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도 제 역할을. 당 지지율 변화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 친명 단일 구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까지 후순위로 미루겠다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가 당 안팎의 파열음을 돌파할 통합 행보에 나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도 개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주류 정치인들은 이것을 선 넘은 도발로 보면서도 극우 바람이 거세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장관들보다도 앞줄에 선 일론 머스크. 미국을 넘어 유럽 정치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서 생중계 대담을 하며 대놓고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 AfD를 지지했습니다. I think only AfD can save Germany. 현 독일 총리를 향해선 얼간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Akzeptabel ist, das gefährdet die demokratische Entwicklung Europas, das gefährdet unsere Gemeinschaft. 영국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극우 성향 영국 개혁당에 대해선 거액 기부 뜻을 밝히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최근 영국 개혁당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총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라 여당인 노동당 턱밑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독일 극우당 AfD 역시 1년 만에 지지율 최고치를 찍으며 제1당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It's more about creating a political movement on X of the right that is international, that feeds back also into US politics. 머스크의 이러한 행보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영국과 유럽연합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의 주류 정치인들은 머스크의 참견을 선 넘은 도발로 보면서도 정면으로 맞설 경우 머스크가 더 관심을 받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의 이른바 몸짱 달력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7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여성 경찰관들도 참여를 했는데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배지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던 권예림 경사. 범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몸짱 달력 제작에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계속 병상에 계시고 그랬었는데 제복 입은 모습 보면서 막 눈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운동 예찬론자인 25년차 베테랑 수사관 박소연 경위도 올해 몸짱 달력 모델입니다. 운동을 통해 얻은 보람이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백살 살았는데 나머지 50년도 운동 통해 가지고 달력이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몸짱 달력 제작엔 모두 57명의 경찰관들이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모두 지난해 경찰 보디빌딩 대회 입상자들입니다. 이렇게 7년째 몸짱 달력을 판매해 기부한 금액은 모두 8,900만 원. 올해 처음 선보인 여성 경찰들의 달력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 가정의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기부에 쓰일 예정입니다. 선한 동기부여, 영향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좀 힘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요즘 도심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수달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수달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목격이 되는 걸까요?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얼음 위에 엎드린 수달이 한가로이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2마리도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2km가량 떨어진 상류에선 또 다른 수달 가족 3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족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찍으면서 보니까 밑에 가족이 3마리가 또 놀고 있는 거야.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은 먹잇감이 풍부한 강이나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데 도심 하천에서 목격된 건 이례적입니다. 기존 서식지가 아닌 하천에서도 수달과 그 배설물, 털 등이 새롭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조사한 수달과 수달 서식지 관찰 빈도 비중은 전체 포유류의 6.37%. 2000년 전후 조사 때의 2.2%보다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일부 하천 생태계 복원이 수달의 서식지 확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천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새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약간 인공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달이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요. 전문가들은 수달의 서식지 보호와 함께 다양한 생물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천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급변해서 오늘과 내일은 폭설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원도 평창 지역의 모습을 보면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로 내리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차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0에서 많게는 25cm가 넘는 눈이 예상됩니다. 눈구름 뒤로는 찬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이 1.7도, 부산은 3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2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서울구치소 구속 상태로 최대 6개월간 1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재판 전망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부담을 지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이 돼요. 피의자 신문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도 없이 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된 건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예상과 달리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26조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모호한 규정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 속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 보완 수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며 검찰엔 추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당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는 전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수처법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강행할 경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공수처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호의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도발의 수위는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한 전략 순항 미사일입니다. 1년 전에 쏜 불화살 3-31형과 비슷하지만 발사 각도가 수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물 아래서 솟구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해 향후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쏘는 능력을 시험한 걸로 보입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이 완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500km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발사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달 들어 한미는 공중훈련과 북한 장사정포 대응훈련을 진행했는데 북한은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반발해왔습니다. 발사와 함께 발표한 외무성 담화에선 미국을 지목해 북한의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발사로 탄도미사일이 아닌 유엔 제재 대상에서 비켜난 순항미사일을 선택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직후이기 때문에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전략적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 징후를 미리 알았다면서 어떤 도발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개발할 신무기들을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목표로 정한 그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윤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년 전 새해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발전된 핵탄두와 이를 운반하고 발사할 미사일과 잠수함, 여기에 자체 정찰 능력도 갖출 거라 했습니다. 미 본토 전역에 대해 핵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들여다볼 정찰 위성을 갖기 위해 2023년 11월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렸는데 성능은 미지수입니다. 6개월 뒤 시도한 만리경 2호는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운반이 쉽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힘써온 북한은 2023년 전술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핵탄두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생산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핵 운반 수단의 발전은 눈에 띕니다. 지난 6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괌 미군 기지가 사정권이고 요격이 까다로운 고도 40km 부근에서 음속의 11배로 빠르게 활공합니다. 지난해 10월엔 ICBM 화성 19형을 발사했는데 역대 최대 고도와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 기술도 무르익은 걸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피해 수중에서 발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이를 탑재할 디젤 추진 새 잠수함도 공개했는데 정상적 작전은 어렵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가장 더딘 분야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거란 분석입니다. 올해는 김 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무기들 중 완성도가 낮은 정찰 위성과 잠수함에 힘을 쏟으면서 트럼프 2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무기 체계 완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에 무한 리필이나 뷔페 같은 식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얇아진 지갑 탓에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불황형 소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 고기부터 샐러드까지 푸짐하게 담았는데 1인당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9,000원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뷔페식 식당도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지난해 이 뷔페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은 1년 만에 70%가 올랐습니다. 매장 수도 30곳 넘게 늘었습니다. 인기 비결은 역시 2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래도 가장 격식을 갖추고 그다음에 좀 가성비가 높은 데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한 AI 플랫폼 업체가 외식업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해 11월 전체 14개 외식업종 가운데 뷔페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분식이나 치킨 등은 오히려 매출이 줄었는데 뷔페 업종은 3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제 빠르게 혹은 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성장세에도 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원재료 값에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외식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등 소비자들 붙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은혜입니다. 네, 본격적인 설 연휴, 극장가는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대작이 없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찾아왔는데요. 김상엽 기자가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부마자임을 확인했음에도 방관하는 거 역시 살인입니다. 악령이 숨어든 소년을 구하기 위해 금기를 깬 윤희였습니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악령 퇴치를 주제로 한 영화 일명 한국형 오컬트 검은 사제들이 1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작 김윤석, 강동원에 이어 이번엔 송혜교, 전여빈이 악령에 맞서는 수녀로 나섭니다. 악령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싸우는 그 씬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때 제가 연기했을 때 어떤 표정이 나올까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언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원상우표 코미디 영화도 설 극장가에 문을 두릅니다.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뭐야?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코믹 액션에 사춘기 딸과의 감동적 이야기를 더해 5년 만에 다시 흥행에 도전합니다. 액션 안에 순간순간 위트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떤 영화가 전 세대가 같이 아우러 볼 수 있는. 여기에 17년 만에 한국판으로 재제작된 로맨스 고전도 설 연휴를 정조준한 상황. 그러나 이번 명절에도 블록버스터 대작은 기근입니다. 블록버스터들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 배급사들에서는 중저예산 영화들을 오히려 여러 편 함께 경합하는 형식으로. OTT의 영향력 확대로 제작 편수와 관객 수 모두 줄고 있는 위기 속에 다양한 장르의 중소형 영화들이 대작의 부재를 이겨내고 선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상입입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 분쟁과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는 왜 폭력과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새로 나온 책 노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5월 7일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분쟁 종식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고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에선 수년간 내전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종교와 국적, 인종 등의 차이로 유럽 전역에서 국제적 갈등이 이어졌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그 갈등이 오늘날 유럽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적당한 외모에 대도시에 살면서 버젓한 직장에 다녀야 이른바 평균으로 인정받는 현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입양인과 성소수자 등 평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차별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차별이 결국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거나 극단주의와 연결돼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공존을 위해선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0년 가까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어온 저자가 동식물의 모습에서 찾아낸 12가지 인생 진리를 담았습니다.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분투, 의리와 사랑으로 연결된 짝짓기와 양육 등을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고지를 둘러싸고 포연히 난무했던 6.25 전쟁. 총탄이 빗발치던 전장에서 미 해병대에게 생명수 같은 포탄을 공급했던 레클리스라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운반한 포탄이 386발, 무기로는 4,000kg이 넘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레클리스는 미 해병대 하사로 진급했고 훈장도 2차례나 받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맛도 효능도 좋다는 고로쇠 나무 수액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강 음료라고 하죠. 이 수액이 많이 나오려면 전형적인 사만사훈 날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의 파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560m, 가파른 산비탈의 군락을 이룬 고로쇠 나무들. 그런데 일주일 넘게 관을 꽂아두었는데도 채취한 수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야 수액이 잘 나오는데 최근 온화한 날씨로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 3일 바짝 접었다가 또 풀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래야 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요즘 날씨 보이소 겨울 날씨가 이 봄인가 겨울인가. 온난한 겨울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고로쇠 생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산림 생태계가 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로쇠 나무의 생육 환경이 적합한 지역, 즉 적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통을 이을 청년도 사라지면서 생산 농가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년 전 70곳이었던 경남 거제의 고로쇠 농가는 현재 11곳으로 줄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계속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상승을 하고 또 고로쇠 수액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국 고로쇠 수액 생산량은 2012년 8,100여 톤에서 지난해 5천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속에 전통을 이어온 고로쇠 채취의 명맥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체계도시 전북 전주시가 도서관 여행 코스를 확대합니다. 특색 있는 도서관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건데요. 유진휘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부터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시작한 체계도시 전주시. 특색 있는 도서관과 주요 관광지가 연계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00명에 이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체계도시고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전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또 한옥이랑 그 책이 좀 어우러진 그런 느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주시는 이 같은 도서관 여행 코스를 6개에서 9개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서신, 완산, 쪽구름 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장했습니다. 음악을 주제로 한 아중호수 도서관과 친환경 중심의 에코시티 도서관도 차례로 문을 엽니다. 책쿵20 사업으로 동네 서점 책값의 20%를 할인하고 전주 국제그림 책 도서전 등 각종 책 문화축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스탬프 푸어 등을 신설해서 더욱더 산업화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재단과 연계해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지 사람들도 유치하는 데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여행이 마음까지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의 고물가까지 사회 분위기가 새삼 각박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돈을 아예 받지 않거나 단돈 1,000원으로 훈훈한 밥심을 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라면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평범한 라면 가게처럼 보이지만 점원도 계산대도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누구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니 라면 먹을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편하지. 직접 끓여 드시는 게 안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이 가게는 바로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정선 씨가 2달 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운영하던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겪은 뒤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한 조 씨. 그 보답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요즘 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꽉 찼을 때는 제가 더 힘을 얻고 더 용기를 얻고. 라면 한 그릇의 온정은 주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들도 매달 한 차례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함께라면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기부하시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아직은 따뜻한 세상인 것 같아요. 단돈 1,000원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난해 5월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1,000원 한 끼 식당은 최근 5곳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2번째 왔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좋죠. 1,000원에 한 끼인데. 확산하는 나눔의 온정이 이웃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폭설 예보로 인해 출발을 미룬 분들도 계신 듯 싶습니다. 충청권에서 정체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정체가 더디게 증가하고 있고요. 교통량이 적다 보니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체 없이 통과 가능한데요. 다만 일부 날씨 상황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구간 상황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차 눈비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 많이 줄여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기상 여건 좋지 않은 구간이 바로 경기 죽전 일대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을 포함해 월동장구 잘 챙겨서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천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 방향으로 천안 일대 교통량 많은데요. 끝차로 돌발 상황 살펴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차량 터널 부근 교통량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연휴 셋째 날 아침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강원도 홍천 지역의 모습을 보면 눈발이 이어지고 있고 도로 옆으로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비로 내리는 지역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차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설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고 현재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0에서 많게는 25cm가 넘는 눈이 예상됩니다. 충청 지역에도 최대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에서는 시간당 3에서 최대 5c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구름 뒤로는 찬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1.7도, 울산은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2도, 청주 3도, 광주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6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당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뒤로 보시는 대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월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귀성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